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제 새로운 세션 시간이 됐습니다. 자리에 좀 중앙으로 이렇게 좀 모여서 앉으시면 또 학술적인 시간이니까요. 좋은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분 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서수련회가 드디어 시작되었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1박 2일 동안 우리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선물을 주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서 그 지식과 또 그리고 학문의 세계를 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보통 영성수련회 하면은 영적인 것들만 이렇게 우리가 훈련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좀 제안을 해서 귀하신 교수님을 사실 우리가 모시기 매우 어려운데 연구년을 맞이해서 한국에 계시는 그런 계기가 돼서 모시게 됐습니다. 서정민 교수님입니다. 우선 박수로 좀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정민 교수님께서는 현재 그 일본 메이지 학원 대학 교수로 계십니다. 일본에서 PhD를 하시고 역사학을 하시고 연세대학교에서 전 12년 전까지 연세대학교 역사신학 교수로 계셨어요. 사실 제가 신학 영향을 받은 분 가운데서 민경배 교수님이 계신데 연세대학교에 한국교회사를 하시는 분인데 그때 한참 한국교회사를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그럴 때 서정민 교수님 글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 이게 안 보이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디 가셨나 했더니 일본에서 초청을 받으셔서 일본 메이지 대학 하면 굉장히 유명한 대학인데 일본에서 교수로 정 교수님으로 지금 계시고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전체 문화에 대한 이해를 포괄적으로 넓혀 주실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총장님의 스승님이시기도 한 거죠? 예, 총장님의 박사과정 선생님이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굉장히 귀한 분을 저희가 모실 수 있어서 너무 좋겠다. 그래서 준비를 이렇게 오래 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서정민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연해 주실 내용은 동아시아의 종교사적 이해와 한국 교회의 선교죠. 선교 비전. 아시아 신앙의 역사와 미래입니다. 우리는 한국인이면서 아시아인인데 아시아에 대한 포괄적인 신학적인 이해를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한국의 문화적인 영향력들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아시아에서 우리의 위상이나 문화적 또 위상 또 한국교회 신학적 위상들을 우리가 재고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한 10분 정도 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우리 교수님께서 강연을 오랜만에 또 충분히 해주시고 또 여러분의 질문들을 좀 이렇게 받고 제가 토론을 진행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정민 교수님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방금 소개받은 서정민입니다. 우리 박 교수님이 여러 가지 과분하게 소개를 해 주셨는데 저야말로 아주 오랜만에 한국에 이제 연구년으로 1년 한국에 있는데
명문 성결대학에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한국어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신납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본에서는 주로 일본어로, 주로가 아니라 100% 일본어로 강의하고 일본어로 토론하고 학생들 지도하는데, 아무래도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 모국어라는 말도 이게 차별 언어예요. 차별 언어라서 일본에서는 모국어나 모어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없이 자란 사람들은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세계적인 용어로는 제1원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말이 제1원어고요. 두 번째쯤 되는 게 제2원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박 교수님 같은 제2원어가 독일어일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제1, 제2, 제3 원어 정도를 가지시도록 권장드립니다. 특히 실학 공부할 때 이 어학이 툴이거든요. 어학으로 모든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만 하라는 게 아니고 관심 있는 언어. 혹시 저한테 말씀하신 일본어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얘기하세요. 제가 좋은 코스를 소개할 테니까. 그래서 언어는 우리가 공부하기 위한 중요한 그물망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딴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교수가 제일 답답한데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제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영성 훈련 중인데, 제가 지성 훈련 쪽으로 지금 오늘 좀 가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또 가야 또 저녁에 여러분들의 집회가 더 은혜스럽고 더 좋을 듯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시간은 영적인 느낌보다는 지적인 느낌으로 좀 집중해 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감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다라는 것은 좀 생소할지 몰라도 아시아 신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학 공부를 하는데 그 신학도 지역적 에어리어가 있습니다. 지역적 기준이 있고, 이걸 이제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신학은 항상 텍스트하고 컨텍스트가 어우러져서 신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컨텍스트로서의 아시아, 이건 뭐냐 하면, 이거는 말씀의 씨앗이나 복음의 주체라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을 담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복음도 그릇이 있어야 담겨요. 복음은 어쩌면 불과 같은 것이고 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릇이 없으면 담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아시아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컨텍스트인데, 이 컨텍스트가 바로 그릇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시아라고 하는 그릇에 담긴 복음, 이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미 박 교수님 소개로 알겠지만 역사신학자이기 때문에, 물론 일본에서는 종교사학자입니다만은 역사신학자이기 때문에 역사를 한 사람이죠. 근데 역사 안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이나 여러분들의 공부의 대상이 기독교 아닙니까? 여러분들 역사 안에서 기독교가 존재했다고 생각하세요? 기독교는 한 번도 역사 안에서는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는 존재할 수 있고 우리들의 개념 안에서는 존재할 수 있어도 실제 하는 리얼리티로 기독교가 역사 속에서 존재한 적이 없어요. 그럼 지금 서 교수는 무슨 얘기를 하는,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요? 역사 안에 존재한 기독교는 한국 기독교, 일본 기독교, 미국 기독교, 아시아 기독교, 이런 거가 존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컨텍스트 없이 기독교는 자기의 형을 만들 수도 없고 자기의 모습을 드러낼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기독교의 신학도들이냐면 한국 기독교를 공부하는 신학도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는 아시아 신학이라는 거, 아시아 기독교라는 것을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따 조금 좀 네거티브한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아이덴티티 속에 나는 아시아인이다, 나는 아시아 사람이다, 아시아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별로 의식을 안 하고 살지 몰라요. 제가 한국 사람이다 이런 의식은 오히려 우리는 강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아이덴티티 안에 나는 아시아인이야, 아시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사실은 특징입니다. 이건 근데 공교롭게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성결대학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있는지 몰라도 중국인들도 이게 다 그렇습니다. 중국인들을 바라보고 당신 아시아 사람이지? 그러면 에? 아시아? 이렇게 됩니다. 일본 사람들도 당신 아시아 사람이지? 그러면 맞지, 아시아 사람이지? 뭐 이런 정도. 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중일, 소위 말하면 동아시아 3개국이 아시아의 중추 중에 중추입니다. 아시아를 거의 컨트롤하는 국가들이죠, 나라들이죠, 문화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 뭐 간단한 정치적인 이유만 갖고도 그래요. 경제적인 포션만 갖고도 그렇습니다. 한중일의 경제력을 다 합치면 아시아의 60%에서 70%를 오버합니다. 문화적인 정체성도 그래요. 아시아에서 중국어와 일본어와 한국어가 거의 아시아의 주류 언어가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더구나 요즘 한국은 또 센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K-팝은 아시아를 완전히 석권해버렸죠. K-팝 알죠? 한국의 아이돌, 한국의 노래, 한국의 드라마, 한국의 영화, 완전히 아시아를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하면 한중일로 대표될 수밖에 없어요. 혹시 여기 인도인 없죠? 네, 인도인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인도인들은 또 안 그래요. 자기들이 아시아라는 거야.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역사적으로 우선 한국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 일본 얘기부터 시작을 하면요, 일본 사람들은 아시아에 자기 아이덴티티를 걸지 않고 살고 있어요. 이유를 가만히 보면 일본의 근대 역사의 제1목표, 근대화가 시작될 때의 일본인들의 국가적 목표, 국민적 목표에 1번이 뭐냐 하면 탈아 입구, 빨리 아시아를 벗어나서 세계의 일본이 되자는 게 그들의 국가 목표예요. 탈아 입구, 탈 벗어난다, 아시아 입구 들어간다, 유럽으로. 그래서 일본의 지금 일본 굉장히 국력이 좀 약해지고 있어요, 예전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의 프라우드는 자기들은 G7 국가예요. 세계 제7군데의 선진 국가 중에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일본이 포함되어 있다. 이게 일본인들의 자랑거리이며 자기들의 정체성이고, 그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아시아를 빨리 버리고 자기들이 유럽 국가와 똑같이 되었다. 실제로 청일전쟁, 노일전쟁 이후에 일본의 그 상황을 보면 세계 제2차 대전 끝날 때까지 일본은 세계적인 국가로서 존재했던 거죠.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에게 아시아라는 것은 자기들의 속한 곳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자기들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제 말기에, 일본 파시즘 말기에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봤을 거예요, 국사에서. 그건 뭐냐 하면 아시아가 일본 아래 편제하는 거예요. 아시아 전체를 일본이 장악하는, 이따 좀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일본인들의 의식이 아직도 그 범주로 쭉 내려오고 있어요. 자,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아시아라고 생각할 적이 없어요.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은 세계의 중심 국가야. 세계의 중심이지 아시아의 중심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국이고 중화 사상입니다. 중화 사상, 그 가운데 중자잖아요. 중국 할 때 한문으로. 그게 세계 가운데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 중국인들한테 아시아 의식이 없죠. 중국인들에게 다른 아시아들은 다 자기들의 지배의 대상이거나 견제의 대상이거나 배타의 대상이죠. 아시아 의식이 없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한국은. 근데 이따가 얘기를 자세히 나누는데 한국은 제국주의 시대에 유일하게 유럽 국가가 아닌 아시아 국가로부터 혹독한 식민 통치를 받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한국은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좀 쉬운 말로 하면 아시아 국가 그럼 막 넌덜머리가 납니다. 우리는 너무 싫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중국하고는 어쨌습니까? 몇 천년 동안 계속적인 견제와 전쟁과 배제와 억압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중국의 국가들하고 전쟁을 해왔어요. 이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중국하고는 우리가 친할 때도 있었지만 늘 그 견제와 싸움과 뭐 어떨 때는 우리가 이제 힘이 워낙 약하니까 조그만 나라니까 지배를 당했죠. 그래서 중국이 싫습니다. 아니 뭐 중국 싫다고 지금 중국이 싫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역사적 맥락이 그렇다는 거죠. 거기다가 현대 한국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가 또 하나 있죠. 뭡니까? 베트남 전쟁이에요. 베트남 전쟁에서 여러분들의 아버지 세대, 저의 한참 선배 세대들이 6만 명이 죽었습니다. 6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꾸로 어떤 소리를 우리가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 사람들한테 듣는 줄 압니까? 우와, 그때 아메리카의 용병이었던 한국 군대가 와서 베트남의 인민들을 막 죽였어. 막 죽였어. 우리는 역사 속에서 베트콩을 죽였다고 하잖아요. 베트콩. 그렇죠? 공산주의자 월남 사람들을 막 죽였어요. 우리가 가서. 어마어마하게 잘 죽여요. 한국 군대가. 근데 어마어마하게 잘 죽이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자기들 국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따이한의 트라우마가 그 사람들한테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산업적으로 발달되니까 어떻게 되죠? 동남아시아, 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사람들이 한국으로 왕창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산업공단에서 험한 일을 그 사람들이 다 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돈도 벌고 자기 본국에 좋은 것도 보내지만 늘 그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국에 대한 경제적 억압구조에 대한 인권적 호소를 하고 있죠. 사장님 미워요. 사장님 좋아요. 그게 그 사람들 생각이에요. 한국은 사장님의 나라예요. 좋은 사장님 너무 많죠. 근데 자료를 보면요, 나쁜 사장님들도 너무 많아요. 나쁜 사장님들은 돈을 많이 안 준다는 뜻이 아니라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도 다 사람이거든.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오늘 아시아 얘기를 할 텐데 아시아의 가장 중심된 세 나라가 아시아와의 관계가 그렇게 매끄럽거나 그렇게 긍정적이지를 못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나쁜 얘기 우리 다 해놓고 좋은 얘기를 나중에 하자는 뜻이지. 이해를 했습니까?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여러분? 못 따라오면 좀 얘기해줘요. 아, 지금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뭐 이렇게 어려운 말로 하세요? 좀 더 쉬운 말. 그럼 내가 더 쉬운 말로 할 테니까. 괜찮습니까? 제 말 알아들었죠? 오케이. 야, 역시 한국말이 좋아.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시아와 기독교를 공부해야 돼요, 오늘. 근데 아시아와 기독교의 모습을 갖고도 두 가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아시아 신학을 얘기하려면 아시아와 기독교가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시아가 어떤 데냐면, 한마디만 하고 이제 넘어가면, 아시아는요 세계적인 종교와 사상과 문화를 창출한 것이 아시아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겠지만 특히 박정수 교수님 제자들은 다 안다고 보는데, 기독교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기독교. 유럽에서 기독교가 시작됐습니까? 아니에요. 아시아에서 시작했어요.
아시아의 서쪽 끝 팔레스티나에서 기독교가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산지가 어디라고? 기독교의 원산지?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근데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알고 있는 기독교는 유럽산 같아.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그래요. 지금 보통 사람들,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기독교가 유럽산인 줄 알아요. 아니면 아메리카산인 줄 알아. 미국산인 줄 알아. 아닙니다. 원래가 아시아산이에요. 아시아 산출이죠. 기독교뿐만 아니잖아요. 세계 모든 중요 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유교, 도교, 일본 신도 전부 아시아산입니다. 아시아산. 아시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는 아시아에서 태어나자마자 빠른 시간 내에 유럽으로 입양을 갑니다. 입양을 간 양부모가 누구냐 하면 플라톤이고 아리스토텔레스고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게 꼭 저기 유럽에서 태어난 애로 보이는 거예요. 자, 쉽게 알아들었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런데 그 유럽산 기독교가 본향으로 돌아옵니다. 본향. 그러니까 유럽에서 자라난 기독교가 그냥 자라난 게 아니에요. 2000년간 자라납니다. 1000몇백 년간 자라나죠. 자라나서 성인이 된 기독교가 아시아로 거꾸로 본향을 찾아옵니다. 본향을 찾아오는 것이 아시아 선교입니다. 아시아 선교의 첫 단추가 뭔지 압니까? 유럽에서 아시아에 다시 기독교를 들고 들어왔던 제1사건을 역사적으로 간추리면 십자군 사건이에요. 십자군 사건은 유럽 기독교가 금이 환영해갖고 아시아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고향 사람들을 전부 기독교화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왔습니까? 어마어마한 군대를 편성해갖고 온 거예요. 십자군이 12차례에 걸쳐서. 근데 이 사람들 와서 어떻게 했죠? 십자군의 역사를 왜 기독교가 반성해야 되느냐 하면요, 선교 방법이 잘못된 선교를 가지고 아시아에 온 겁니다. 십자군은. 여러분들은 100% 크리스찬이죠? 그렇죠? 여기 넌 크리스찬이 있어요? 있어도 손을 안 드시는구나. 오케이. 자, 우리는 괜찮아요. 어떤 클래스에 갔을 때 기독교인이 한 반쯤 되고 기독교인이 반 정도 안 되는, 넌 크리스찬이 반 있는 그런 클래스가 있다고 할 때 예수의 사명으로 이 클래스 전체를 기독교화 시키고 싶어, 기독교인으로 전부 만들고 싶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 사람이 맨투맨으로 크리스찬이 넌 크리스찬을 설득해서 전도하는 거야. 밤을 새우던 맨날 며칠이 걸리던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그 친구를 크리스찬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클래스가 크리스찬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가 하면, 또 하나 방법은 넌 크리스찬 애들을 다 내쫓아 버리는 거야. 그죠? 내쫓은 방법 중에서 제일 혹독한 방법이 뭐겠어? 죽이면 됩니다. 넌 크리스찬을 다 죽여버리면 그 지역 일대가 전부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군적 기독교 선교 방식이 뭐냐 하면, 넌 크리스찬들은 인간도 아니야. 예수를 모르는 인간을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런 애들하고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같이 공존한다는 것 자체가 쪽팔려. 우리가 싹 죽여버려 그냥. 그래서 십자군의 젊은 소년병들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광란의 살인 파티를 하는 거예요. 나가서 어린애고 노인이고 관계없어. 그저 그 지역에 있는 이슬람 그리고 아시아의 온갖 잡교를 믿는 놈들 싹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게 십자군 원정의 캐치프레이즈예요. 그래서 예수의 본향을 거룩한 크리스찬이티를 만드는, 그게 십자군 원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교황들이 난리를 나고 계속 참회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했다, 십자군이 잘못됐다라고 계속 카톨릭 교회가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그걸 계속 해야 된다고 봐요. 한 번 잘못했다고 했으니까 오케이 끝났어, 이게 아닙니다. 계속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역사가로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게 아시아와 기독교의 첫 만남이고요. 둘째 번부터 만남을 오늘 주로 얘기할 거예요. 둘째 번부터. 어쨌거나 아직도 아시아와 기독교는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고 있는데, 한 주체와 한 주체가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두 가지 관계가 있어요. 제가 자꾸 두 가지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세 가지 하면 잘 못 알아들을까 봐. 그래서 두 가지로 계속 얘기하는 거야. 노 아니면 예스, 이것만 자꾸 얘기를.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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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 화학적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아시아와 기독교가 만나가지고 아시아와 기독교가 완전히 비빔밥이 아니라 믹서에 갈아버리는 거야. 갈아가지고 아시아의 정체성도 사라지고 기독교의 정체성도 상당 부분 날아간, 두 개가 하나로 뭉쳐가지고 뭔지를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완전 일치된 아이덴티티를 보이는 것은, 그거는 케미칼 변화라 그래. 그거는 완전히 하나가 된 거야, 아이덴티티가. 자, 유럽의 기독교는 그래요. 유럽의 기독교, 아시아에서 입양 가가지고 거기서 플라토하고 아리스토텔의 영향을 받고 유럽의 헬라, 로마의 문화를 영향을 받은 기독교는 화학적 변화를 일으켰어요, 이미. 그래서 유럽 기독교가 기독교 원산처럼 보여요. 케미칼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근데 아시아의 기독교는 어떠냐, 지금? 두 번째 관계예요. 두 번째 관계는 화학적 관계가 아니야. 두 번째 관계는 아직도 서로 간을 본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그런 말 써요? 서로 간을 보는 거예요. 왜 두 사람이 연애 시작할 때 처음에 간 보잖아. 쟤가 나랑 취미가 같을까? 좋아하는 뭔가 영화가 같을까? 노래는 내가 좋아하는 걸 제가 노래 좋아할까? 이런 거 서로 간 보는 거 있잖아요. 우리 시절에는, 우리 젊은 시절이 호구조사라 그래. 뭘 자꾸 물어. 호구조사. 근데 요즘 여러분들 호구조사 쪽팔려서 안 하고 뭔가 그 느끼는 간 보는 거 있어요. 그 관계가, 그건 물리적 관계야. 친하기는 친한데 아직 서로 화학적 변화가 안 일어나요. 너는 너고 나는 난데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을 거냐, 어떤 관계 하에, 그거는 물리적 관계라고 그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아 기독교, 아시아 신학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직도 기독교는 화학적 케미칼 변화를 일으킨 게 아니라 물리적 관계 단계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아직도 관계 설정 중이야. 아직도 아시아가 기독교 때문에 확 변하지도 않고, 물론 일부 부분적으로는 변할 수 있죠. 한국 기독교의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은 변했다고 봐야 돼. 그러나 아시아 전체의 관점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직 그렇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기독교도 아시아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아직도 우리가 기독교를 보면 좀 서양틱하죠. 그죠? 버터 냄새가 난다 그러죠, 기독교를. 아직도 막 푹 삭힌 된장 맛이 아니거든, 기독교가. 어때요? 왜 웃어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야? 그렇다는 얘기지? 맞아. 청국장 같지는 않잖아, 기독교는. 뭔가 좀 쿠리쿠리한 냄새가 나도 그건 치즈의 쿠리쿠리한 맛이지 우리 청국장 맛이 아니거든, 이게. 그렇다고요. 그 관계는 뭐냐 하면 서로 관계가 아직도 멀어. 아직도 간보는 관계. 이게 아시아와 기독교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지금 자꾸 본론으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얘기를. 빙빙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돌고 거기로 가는 건데 그 관계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제 좀 저것도 있으니까 넘어가면서 써봅시다. 자, 아시아 그러면 범위가 어디냐 가지고 뭐 말이 많아. 자, 시베리아를 아시아에다 넣을 거냐, 시베리아 이쪽 시베리아를 아시아에 포함시킬 거냐 안 할 거냐. 그 다음에 뭐 저쪽 오세아니아 있잖아요. 호주나 이 뉴질랜드 이런 데도 아시아로 넣는 학자들도 있고 아시아에서 빼는 학자들도 있고. 근데 대개 동서는 공통적 함의가 있어요. 서쪽으로는 팔레스티나, 에게해까지 이르는, 적어도 지금으로 치면 터키 이스탄불을 경계로 그쪽에서 동쪽이 오리엔탈 아시아. 그리고 동쪽은 이제 우리가 분명하잖아요. 우리 한국과 일본이 속해 있는 이쪽 지역을, 이건 저는 이 말을 되게 싫어하는데 서양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Far East라는 말 쓰죠. 극동이라고 쓰죠. 극동이 바로 일본의 가장 동쪽 끝, 거기가 아시아예요. 그래서 그 서쪽하고 동쪽은 대개 범주가 정해지는데 남북으로는 아직도 설이 많아. 그럼 뭐 지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맡기고 우리는 거기까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아시아, 우리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아시아 그대로 생각을 합시다. 근데 이제 이 아시아가 이런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아시아가 기독교를 제가 말씀드린 아직도 물리적 관계라고 그랬는데 이 물리적 관계를 형성하는 역사들이 쫙 전개가 되지요. 그 역사에 관한 얘기를 오늘 다 하면 오늘 우리 영성 훈련 못해. 지성을 훈련만 해야 돼. 밤 새워야 되거든. 그건 내가 못하지. 그러면 또 성결대학에서 또 저한테 좀 항의가 들어올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건 팍팍 생략하고 여기 자료들 쭉 나와놨는데 여러분들 중에 몇 사람이나 볼지 난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이게 다 9세기거든. 9세기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다. 뭐 일본말도 있고 막 영어도 있고 중국말까지 있는데 저거 어떻게 다 읽어? 근데 어떻게 알아? 이 중에서 나중에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해서 저거 다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나올 거라고 저는 믿고 이렇게 일단 소개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는데 제가 이제 지금부터 좀 또 마음 아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큰 중요한 뼈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시아와 기독교는 아직도 간보는 관계다. 아직도 일치가 돼서 서로 결혼을 못했다. 근데 대개 남녀가 연애를 하다가 결혼이 안 되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대개는 방해꾼들이 있어요. 방해꾼들이. 되게 그거는 이제 자기들을 걱정하는 부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보통 얘기하는 성격 차이라든가 관심의 차이, 미래에 대한 서로의 지향점의 차이, 이런 것들이 결혼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 잘 안 하려고 그래. 그런 방해까지 다 받으면서 우리가 굳이 필히 꼭 결혼할 필요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아시아와 기독교의 관계도 결실을 못 맺은 이유, 아직도 못 맺은 거예요. 물론 앞으로 못 맺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직도 ing인 이유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방해꾼들이 있었어요. 방해꾼들이. 아시아와 기독교가 만나는 것을 아주 도시락 싸들고 반대한 요건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거를 오늘 체크해 보면은 우리가 아시아 신학의 현주소를 알 수 있겠다 이런 거죠. 자, 아시아와 기독교가 만나는 데 있어서 계속 방해를 한 제1번 원흉. 1번 원흉. 그게 뭡니까? 여기 그대로 보면은 바로 임페리얼리즘. 제국주의입니다. 제국주의. 또는 이제 아시아 쪽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식민지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콜로니얼리즘. 이게 기독교와 아시아를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를 한 나쁜 놈이야. 이놈은 무조건 나빠. 여러분들 제국주의에 대해서 교수님이 누가 질문을 하거든 딱 한마디만 해. 나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 그게 90% 맞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거든. 뭐 제국주의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막 쓰지 말고 제국주의 이퀄 나쁜 것 이렇게 쓰면 돼요.
참 쉽죠. 야, 이렇게 쉽게 가르치는 교수가 세상에 어딨어. 그렇잖아요.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어느 정도 나쁘냐. 이제 그림을 한 장 더 넘겨볼게요. 한 장 넘겼다 하나 더 넘겨. 요거만 딱 보면 제국주의가 딱 보여. 요 그림만 보면. 자, 제국주의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은 제국주의도 뭐 경제적 제국주의, 뭐 정치적 제국주의, 군사적 제국주의 여러 분야별로 분석해서 우리가 다 얼마든지 역사학자가 사회학자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스타트는 어디서 시작됐느냐? 경제적 제국주의로부터 출발합니다. 경제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제국주의가. 제국주의의 출발점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A라는 나라가 있고 B라는 나라가 있어요.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장사를 합니다. 서로 무역이라고 그러죠. 무역을 하면 대개 어떻게 됩니까? 어떤 나라는 두 나라가 서로 무역을 하면 한 나라는 이익이 좀 더 많아. 한 나라는 이익이 조금이야. 아니면 이쪽은 장사를 잘못해서 좀 손해를 봐. B는 손해를 보고 A는 이문을 왕창 남겨. 그런 관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현대에도 있으니까. 그런데 제국주의 장사는 어떤 장사냐? A라는 나라는 왕창 이득을 보는데 그냥 왕창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거의 공짜야. 거의 공짜로 왕창 뜯어가는 거야. 왕창 뜯어가는 거야. B는 거래를 했는데 뭐 그래도 남는 게 요만큼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남는 게 요만큼 있는 건 다 관두고 자기들이 있는 거 다 속속들이 다 퍼줘야 돼. 다 줘야 돼. 이쪽에는 핍박과 수탈만 남아. 이쪽에는 어마어마한 부와 엄청난 이익만 남아. 이쪽에는 A는. 저는 가끔 일본 클래스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A는 빵이 10개가 있어. B는 1개가 있어. 그런데 그럴 경우에 우리 인지상정,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대개 10개 가진 사람이, 이쪽은 또 더구나 이쪽 빵 1개 가진 집은 식구가 12명이야. 식구가 먹고 살아야 될 식구가 12명이고 여기 빵 10개 가진 집은 3식구밖에 없어. 그러면 대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사는 방식이 이쪽에서 빵 하나 둘 더 주지. 이쪽에 야, 니들 12명이 어떻게 빵 1개 갖고 먹고 살겠냐? 이거 그래도 니들이 조금 더 먹어라. 우리는 그래도 버려야 돼. 그래도 남아.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제국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냐? 여기 10개 가진 세 사람이 여기 12명이 1개 갖고 있는 나라의 빵을 뺏어오는 거예요. 뺏어오는 거예요. 에이, 설마 교수님 그랬을까요? 그랬다니까. 정말 내가 하는 말은 정말이에요. 정말. 그냥 신학자가 하는 말이 아니야. 역사학자가 하는 말이야. 정말 그랬어. 정말. 알겠어요 여러분? 야, 이건 눈물 나는 얘기 아닙니까? 이쪽에는 빵 1개를 뺏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앞으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야 될 빵의 100년치까지 다 예약돼서 이쪽에 가져가기로 돼 있어. 오케이? 이게 제국주의 관계야. 저 그림 보이나? 여기 넓게 보여요? 네, 보이네. 보면은 거기 이렇게 꽉꽉 누르는 바이스라는 기계에 누워있는 흑인 같은 사람 있죠? 그게 제국주의 식민지를 당하는 민중들이에요. 식민지 민중들이야. 식민지 사람들이야. 그리고 지금 저기 바이스의 이 레바를 돌리고 있는 군인 같은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이제 식민주의자로 현장에서 이 사람들을 억압해가지고 이익을 도출해내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 옆에서 왜 그 흑인한테 물도 좀 먹이고 이렇게 좀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저렇게 하다가 저 흑인이 완전히 죽어버리면 어떡해? 생산품이 안 나오잖아. 최소한 연명은 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먹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분배도 해주고, 이렇게 뭐 배급도 주고, 이렇게 좀 잘 이렇게 회유도 하고 그러는 사람, 정치가라고 보면 돼. 정치가. 근데 이쪽
여러분들이 볼 때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 누구로 보여요?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 솔직히 누구로 보이라고 얘기를 해봐요. 예? 목사님 아니면 신부님이야. 목사님 아니면 신부. 제국주의 시대의 선교사야. 이 사람이 지금 성경 읽어주시고 계셔. 누구 들으라고? 거기 지금 깔려있는 사람한테 너 지금 너무 슬프지? 너무 힘들지? 좀 참아. 그리고 예수를 믿어.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 그럼 나중에 너에게 뭐가 있다? 천국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거를 지금 옆에서 설교해 주시고 성경 읽어 주시고 기독교의 복음을 전해 주고 계셔. 이분 역할이 어떤 역할인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한 역할 같아요, 여러분. 물론 개인 복음적 관점에서만 보면 개인 복음과 사회 복음을 나중에 제가 조금 구별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릴 텐데 개인 복음주의적 관점에 의하면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적어도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식민지 민중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베풀어 준다는 거, 이건 훌륭한 일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전체의 눈으로 볼 때 과연 지금 이 선교사가, 이 목사님이, 이 신부님이 잘하고 있을지에 대한 점수는 여러분들이 오늘 다 강의 끝나고 나서 매겨주세요. 지금 매기지 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이지? 오케이? 자, 하나 그럼 더 전으로 갑니다. 근데 이 제국주의가 제가 역사적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그 제국주의 역사를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제국주의가 기독교의 관점에서 한 세 가지가 정리가 돼요. 이 제국주의라는 건 1500년대부터 출발합니다. 서구의 아주 강성한 근대 문명이 아시아, 아프리카를 향해서 진출하면서 움트는 당시의 사조라고 그럴까, 이데올로기라고 그럴까, 그런 거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해서 강한 나라는 점점 강해지고 약한 나라는 점점 핍박과 박해의 신음 속에 들어있는 이런 과정이 제국주의 역사인데, 그 제국주의 역사의 그 역사를 딱 끊어보면 제1기가 카톨릭 제국주의 시대예요. 카톨릭 제국주의의 중심 국가는 어디냐? 스페인, 포르투갈입니다. 두 번째 역사에서의 제국주의는 프로테스탄트 제국주의예요. 이거는 개신교 국가들이 약간 늦은 후발주자로 식민 통치에 참여해서 아시아를 싹 먹어침. 좀 거친 말을 써도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세요. 자, 영국 어떤 나라입니까? 영국. 프로테스탄트 제국주의의 선두주자지요. 1번입니다. 1번. 일진이에요. 일진. 프로테스탄트 제국주의자 중에서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왜 일진들 있잖아요. 일진. 그게 영국 애들이야. 영국 애들. 걔네들이 아시아에 오더니 서아시아 싹 먹어가면서 먹어와갖고 인도를 확 먹어버려. 인도.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예요. 인도. 그 나라의 문화, 역사, 종교 이거 싹 무시하고 싹 먹어버려요. 그러나 영국 사람들 눈으로 보이는 인도는 뭐로 보여? 시장, 공장, 농작물을 생산하는 농토로 보이는 거야. 싹 먹어버려. 그리고 동남아시아로도 와서 버마까지. 스페인, 포르투갈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내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초기에 있었고, 걔네들은 아시아보다는 어디 가서 큰 활약을 하냐면 남미, 라틴 아메리카에 가서 걔네들은 동서로 나누어가지고 동쪽은 포르투갈이 먹고 서쪽은 스페인이 먹고. 제가 먹는다는 말을 쓰는 것도 여러분 양해하세요. 일부러 그런 말을 쓰고 싶어. 막 처먹는다고 하고 싶어. 사실은. 그래서 여기 품위 있는 대학에서 내가 그런 말을 쓸 수 없으니까 그냥 먹는다 이렇게 하는 거야. 내 마음은 어때 지금?
그놈들이 처먹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내 마음을 알겠어요? 마음을 알면 공부를 잘하는 거야, 여러분. 교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가장 공부를 잘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음 잘 알겠다는 사람 손 좀 들어봐. 조금이다. 오케이 됐어요. 내려요.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이 거기를 다 먹었다.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 남미 여행 갔다 온 사람이 혹시 있는지 몰라도 남미를 가면요, 서쪽에 브라질이잖아. 제일 큰 나라가 브라질이야. 엄청 넓어. 엄청 큰 나라야. 거기는 포르투갈 말만 써. 포르투갈어만 써. 포르투갈. 유럽에서 지금 포르투갈은 GCR만 하잖아. GCR. 근데 그 브라질이 포르투갈 말 쓴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축구 잘하는 나라들 있잖아. 아르헨티나,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알죠? 여러분들 모르나? 우리 세대의 노래. 박 교수님은 잘 알겠다. 그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페루, 칠레. 또 이 말 실수할 뻔했다. 여러분들한테 하면 안 돼. 칠레는 포도주가 맛있거든. 이런 나라들 다 스페인어야, 스페인어. 걔네들은 스페인이 먹었어. 이쪽에는 포르투갈이 먹고. 근데 아시아까지 와갖고는 걔네들이 큰 분탕질을 못해. 못하는 게 필리핀을 스페인이 먹긴 먹었어요. 초기에 필리핀을 먹었고, 그 다음에 일본이 왜 극악무도하게 이 카톨릭을 반대했던 이유가, 카톨릭 선교사들이 와 있을 때 스페인 군함, 포르투갈 군함이 와서 일본을 위협했어요. 니들 우리 말 안 들으면 일본도 우리의 식민지가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일본 정치가들이 꽝꽝 묶여가지고 우리는 죽어도 식민지가 될 수 없어. 그래서 우선 뭘 했어? 기리시탄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기리시탄이 뭐야? 카톨릭 교도들을 다 죽였습니다. 신부들 다 죽였어.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장사 안 해. 제국주의 장사 안 해. 이게 일본 가톨릭 탄압사예요. 그러니까 일본 가톨릭 탄압사는, 얘기가 이렇게 뻗나가는 건 여러분들이 정리해요. 여러분들 머리로 정리하세요. 근데 이렇게 된 거는 정치적 이유지 종교적 이유가 아니에요. 일본은 종교 때문에 핍박하지 않아. 원래 국교가 없는 나라야. 뭐든지 믿어도 되는 나라야. 왜? 귀신이 800만이나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믿어도 돼, 일본에서는. 그런데 왜 가톨릭은 죽어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느냐? 한국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순교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일본이야. 가톨릭 순교자가. 이유는 정치적 이유예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의한 일본 위협. 다시 말해서 가톨릭 제국주의에 대한 경계 때문에 일본이 가톨릭 탄압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영국이야. 영국 프로테스탄트 이거 대단했죠. 우선 인도 먹었죠. 버마 먹었죠. 오세아니아 다 지들 거잖아.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뉴질랜드. 특히 오스트레일리아는요, 지금은 호주가 엄청 꿈의 나라잖아. 환상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캥거루가 뛰어놀고 코알라가 있는 나라로 알고 계신데, 거기는 영국의 큰 수용소야. 죄인들 갖다 놓는 데야. 영국에서 죄 지면 호주로 가다 보내. 호주 사람들 좀 기분 나빠하더라고. 니들은 영국의 죄인들의 후손들 아니냐? 그러면 걔네들이 죄지 우리는 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시기 차이가 좀 있지만 사실은 미국도 캐나다도 다 영국이 먹은 거예요. 영국 거였어요. 이런 역사를 가져서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어떻게 얘기 들었는지 알아요?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다. 이쪽 땅에서 해가 지면 저쪽 영토에서 해가 떠.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나라는 절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야. 이렇게 배웠다고요, 우리가. 근데 그거를 뭐라고 우리가 제국주의 쪽에서 얘기할 수 있냐면 진짜 순 도둑놈들이지. 이런 도둑놈들이 어디 있어?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맨 마지막 막내가 태어나. 막내가 비기독교 제국주의. 기독교랑 관계 없는 제국주의. 이게 일본 제국주의야. 이 일본 제국주의는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제국주의에 대한 늘 불안감이 일본에서는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톨릭 교인들 다 죽인 이유가 제국주의에 대한 겁을 먹어서 그렇다고. 여러분들 스포츠 좋아해요?
스포츠에서 수비를 제일 잘하는 포맷이 뭐냐 하면 총 공격을 하는 거야. 총 공격을 하면 저절로 수비가 될 때가 있어. 축구 시합도 그래. 이게 일본이 그렇게 한 거야. 맨날 자기들 나라 지키려고 벌벌 떨었어요. 나름대로 섬나라가 자기들 나라 지키기 위해서 겁먹다가 우리도 모르겠다 힘을 길러갖고 우리가 내지르자. 그래갖고 일본 제국주의가 출발한 거예요. 청일전쟁, 러일전쟁 거치고 그렇게 오매불망하던 한반도를 먹고, 여기 지도에 지금 나오는 거야. 이거 초록색이 다 일본 에어리어야. 일본 통치 말기에. 특히 나는 여기 땅도 땅이지만 저 넓은 태평양의 70%의 제해권이 일본 함대가 가지고 있었어요. 제해권을 가지고 있다는 뭐냐 하면 배 지나가면 다 일본에다 세금 내야 돼. 돈 내야 돼. 일본 해군이 당시에 미국 태평양 함대가요, 초기에는 쪽을 못 썼어요. 일본 이 함대한테. 그래갖고 미국 함대는 이쪽 태평양으로 안 와. 대서양 쪽에만 있고. 근데 나중에 힘을 모아가지고 와서 전쟁에서 막판에 이긴 거죠, 미국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다 가져간 거야. 이때 동남아시아에 특히 인도네시아는 누구 거였느냐? 프로테스탄트 제국주의의 2번 주자가 누구였냐?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 네덜란드 알아요? 네덜란드 한국인들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이미지가 좋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태어나고 나선가 2002년 월드컵 때 한국이 세계 4강에 올라갔어요. 그때 한국 축구팀의 감독이 히딩크야.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네덜란드를. 히딩크의 나라야, 히딩크의 나라. 지금도 유럽 여행 가면 네덜란드 다녀왔어? 네덜란드 갔어? 튤립 봤어? 뭐 이러고 있는데 진짜 도둑놈들이에요, 이놈들도. 엄청 처먹었어요, 이놈. 네, 처먹었다고 그랬어? 미안해요. 인도네시아 일대를 싹 동남아시아에 그 말 얘기해도 여러분들 상상할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이래서 이 나쁜 제국주의가 제국주의 결론. 기독교 선교사들이 다 아시아에 올 때 제국주의의 제국주의의 루트를 타고 왔어. 제국주의자하고 기독교 선교사들하고 구별이 안 돼. 기독교 이퀄 제국주의야. 그러면 아시아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도둑놈들의 종교예요. 도둑놈들의 종교야. 도둑놈 정도가 아니고 강도들의 종교, 강도. 여러분, 강도가 와가지고 집에 밤에 강도가 왔어. 식구들 다 꽁꽁 묶어놓고 집에 있는 서랍, 그 다음에 금고 다 털어서 돈하고 다 뺏고 나서 도둑이 칼을 땅바닥에다 다 꽂아놓고,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얘기하는데 니들 예수 믿어. 알았어? 꼭 믿어. 내가 이게 다 뺏어가지고 니들 예수 믿으면 나중에 좋을 일이 있을 거야. 알았어, 믿어. 그럼 믿겠어, 안 믿겠어? 너 당신 믿어 그러면? 지금 믿으니까. 지금은 안 믿지 당연히. 근데 그렇다면 안 믿죠? 나는 죽어도 안 믿네. 아시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가 그런 거야, 그런 거.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아시아에는 기독교가 선교가 잘 안 될까? 아시아 전체로 해봐야 기독교 3%야 지금. 한국이 제일 우수하잖아. 한국이 25%까지 올라갔었으니까. 지금은 뭐 25% 택도 없어요, 여러분들. 낭만적인 생각하지 마. 지금 제가 역사학자로서 보는 한국 기독교는 10% 정도야. 알겠어요, 여러분? 25%에 로맨틱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25%는 지나간 기독교의 추억이야. 밖에서는 우리를 보고 다 뭐라 그래? 개독교지. 기독교야. 개독교지. 우리끼리니까 톡 까고 얘기합시다. 그렇죠? 그런 소리 듣죠?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만 사니까 잘 못 듣나? 가끔 교회 밖에도 좀 나가 보세요. 얘기를 좀 들어야 선교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그래도 아직은 우수한 거야, 이 정도면. 다른 아시아들 다 통틀으면 제일
한국 이외에 제일 수준이 높은 게 5% 수준이고 나머지 1, 2%, 0점 몇 프로, 옆에 일본 나라 0.8%야. 기독교. 그 이유가 강도가 갖다 준 종교를 누가 믿겠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차라리 이 대국주의 하나면 또 어떻게 극복을 하겠어? 방해꾼 두 번째, 민족주의야. 이 민족주의도 사실은 제국주의 때문에 생겨난 건데, 특히 아시아의 이 민족주의는요, 물론 민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는 유럽에서부터 역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에 와서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냐 하면 그 제국주의 국가들로부터 자기 국가의 정체성을 되살려보려고 하는 독립적 파토스가 이 민족주의로 응출돼서 응집됩니다. 근데 저는 항상 그 민족주의를 설명할 때 제 혼자의 용어니까 앞으로 이 용어를 쓰실 때는 꼭 풋노트를 달고 서정민 교수의 구별에 의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여러분들은 진짜 도둑이 됩니다. 조심하세요. 풋노트 다는 거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두 가지가 있어. 제가 얘기하는 민족주의는요, 오펜시브 내셔널리즘과 디펜시브 내셔널리즘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제 클래스, 제 제자들은 이걸 그냥 ONDN 이렇게 불러요. ONDN. ON은 오펜시브 내셔널리즘인데 이 오펜시브 내셔널리즘은 진짜 안 좋은 거야. 이것도 잘 생각 안 나면 나쁜 거 이렇게 쓰면 돼. ON 이퀄 나쁜 거. 왜 나쁘냐? 이 ON은 지들 민족이 세계 최고여야 되는 거야. 지들 민족은 우수한 민족이야. 지들 민족은 다른 민족을 지배해도 충분할 만큼 훌륭한 민족이야. 똑똑하고 지혜롭고 아주 훌륭한 민족. 그게 누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히틀러 시대의 게르만 민족주의가 이 ON의 대표적인 겁니다. 히틀러는 이렇게 생각했어. 그때 나치즘은 독일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가장 세계 사람들에게 행복한 일이야. 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능력 있는 게르만족이 세계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그들에게도 복락이야, 복이야. 그래서 이 민족주의는 아주 무서운 민족주의예요. 아시아에도 있어. 예를 들면 일본의 야마토 민족주의. 일본의 야마토 민족주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아시아 사람들은 참 좋겠다. 왜? 일본이 있어서. 일본이 너희들을 다 지켜주잖아. 일본이 너희들을 다 이렇게 잘 챙겨주잖아. 조선 봐, 조선. 일본 아니었으면 저만큼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저 핫바지들이, 저 꼴통들이 못해. 우리가 일본이 있었으니까 철도도 놔줬지, 토지 경작도 해줬지, 공장도 세우지, 다 해서 한국 사람들 그래도 번듯하게 살게 되잖아. 중국, 만주, 미개 지역이었거든. 뭐 그냥 만주 괴뢰 국가를 일본이 세워가지고 팍팍팍. 그때 기록이 많아요. 일본 사람들이 만주인들이 교육이라는 걸 받아보기 시작한 것이 일본 통치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본의 야마토 민족주의입니다. 이거 무서워요. 이거 지금도 숨어 있는지 몰라. 일본 사람들 마음속에 숨어 있는지 몰라. 이게 바로 무서운 ON, 오펜시브 내셔널리즘이에요. 이거는 역사 속에서 다시 태어나면 안 돼. 신나치주의 이런 거 태어나면 여러분들이 바로 다람쥐 잡듯이 잡아버려야 돼. 그런 건. 두 번째 민족주의는 디펜시브 내셔널리즘이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렇게 자기 민족이 우수하지도 못해. 세계 최고 물론 아니야. 그냥 우리도 그냥 우리일 뿐이야.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도 언어도 따로 있고 문화 전통도 있고 역사도 따로 있고 가능하면 우리도 우리끼리 좀 살아보고 싶어. 다른 민족의 간섭 안 받고 우리끼리 좀 살고 싶어. 좀 제발 이게 사투리로 하면 이거예요. 냅둬요 좀. 냅둬요라는 말 알아요? 냅둬요. 충청도 말인가? 냅둬요 이거 있잖아. 냅둬요 좀. 이게 바로 일제하의 한국민족주의야. 일제하의 한국민족주의 3.1운동이 뭐냐?
딱 한마디로 대답하라. 그러면 답 이퀄 냅둬유. 우리끼리 좀 냅둬유 이거야. 이거 지금도 있어요. 중국에 가면 56개의 종족이 있습니다. 55개의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1개의 한족이 있습니다. 55개의 소수민족들 중에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닌데 일부는 지금 냅둬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야? 위그르족, 그리고 티베트족. 지금도 독립운동하고 있어요. 가만 있어봐. 이건 내 무서운 사진 하나 보게 해줄게. 자, 이 사진 좀 보세요. 왼쪽에 있는 저 민족주의가 나치즘입니다. 나치즘은 얼마나 세냐 하면, 그 민족주의가 얼마나 세냐 하면 기독교마저도 하일 히틀러 앞에 복속시키는 거예요. 요 얘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독일파인 박정수 교수님에게 듣도록 해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갈게. 그 다음에 오른쪽 사진을 좀 봐요. 이건 누구로 보여? 티베트라는 나라의 불교 승려입니다. 티베트. 젊은, 여러분들 나이에, 이 사람 이때 나이가 18살, 19살이라고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 비슷하거나 좀 아래거나 그럴지 몰라요. 이게 티베트 승려인데요. 이 사람이 왜 지금 자기 몸에 불을 붙였느냐? 중국 정부를 향해서 티베트에게 독립을, 티베트 자치를 요구하는 요구서를 제출한 다음에 자기 몸에다 불을 붙인 거예요. 지금 이 의사들, 제출한 의사들이 많은데 의사들이 이 사진을 보여줬더니 이 사람은 지금 자기 몸에 3분의 1 이상이 화염에 휩싸여 있어요. 인간이 육체적으로 가질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불에 의한 화상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 잘 보세요. 사진, 여러분들 눈 좋으니까 잘 보세요. 눈을 보면요, 한쪽 눈과 한쪽 코는 이미 불에 의해서, 한쪽 눈은 동공이 이미 터졌고 코도 다 허물어졌어요. 근데 한쪽 눈을 좀 보세요. 아직도 초랑초랑합니다. 앞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에 의하면 이 정도의 사람은 아무리 이 사람이 10대라고 하더라도 영성이,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되는 영성, 이 영성이 몇백 프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의 영적 능력에 수십 배, 수백 배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꼿꼿하게 앉아서 자기 온몸의 불을 자기 의지로 맞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쓰러졌지. 근데 이게 다 뭐냐? 디펜시브 내셔널리즘의 표상입니다. 가끔 일본에서 이 설명을 하면, 에이 선생님, 디펜시브 내셔널리즘도요 공격적이네요. 막 위그르족이 막 그 천안문 대광장에 와서 막 테러하고 그러잖아요. 러시아의 소수민족인 체첸 공화국이 러시아에 가서 막 사람들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기관총 들고 와서 레지스탕스 운동을 벌이잖아요. 옛날 우리 한국 독립군들도 만주에서 시베리아에서 막 일본군들하고 전투하고 그랬잖아요. 안중근이 또 히로부미 쐈잖아요. 이거 공격적이지 왜 이게 수비적입니까?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엿먹어라. 엿먹어라 그래요. 그런 부분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이 프레임을 얘기하는 거다. 큰 포메이션을 얘기하는 거다.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쏠 때 일본을 우리가 식민지배 하기 위해서, 일본을 먹기 위해서 이토 히로부미를 안중근이 죽였냐? 냅둬유 하기 위해서 죽였다. 그럼 이제 겨우 이해를 하는, 제 제자들은 물론 다 이해해. 근데 제 제자 아닌 애들은 아직도 고개를 갸우뚱해. 이거 뭐가 디펜시브고 뭐가 오펜시브인지 잘 몰라. 원래 빠가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끼리 비밀이니까 일본 친구들 만났다고 막 그렇게 막 얘기하지 말아요. 괜히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주니까. 서정민 교수가 오더니 막 일본 사람들 빠가라 그래.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약속? 약속.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이 약속해줘. 약속? 약속. 여러분들 졸릴까봐 이런 얘기를 가끔 넣는 거예요. 계속 졸릴 것 같아서, 얘기가 재미없어서.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 민족주의도 기독교를 방해하는 거야.
이런 민족주의를 똘똘 뭉친 아시아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받아들여? 자기들 민족 나름대로의 정신이 있고 자기들 민족 나름대로의 이데올로기가 있고 자기들 민족 나름대로의 정체성이 있는데 왜 서양 제국주의의 것을 왜 우리가 갖다 받아먹어? 싫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시아랑 만나기가 굉장히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사회주의. 사회주의도 뭐 좋은 말로 하면 사회주의 마르크스가 사회주의 만들 때 제1 참고서가 뭔지 알아? 성경이야. 성경 읽고 사회주의를 만들었어. 결국 그러면 사회주의의 원형도 기독교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사를 공부하시는 분들 다 알지만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공산주의적이에요. 사회주의적이야. 모델이 있어, 거기에.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와 사회주의가 역사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느냐? 동거는 조금 했는데, 동거는 좀 해보는데 애정 깊은 부부 관계는 아니야. 결국은 아시아에서 실행된 이 사회주의, 세계에서 이 사회주의도 가장 실체적으로 존재했던 큰 나라들은 아시아에 있어요. 중국 공산당, 우리랑 계속 지금 찌그락찌그락 하고 있지만 북한 공산당, 북한 공산주의 국가, 이런 나라들이 아시아에서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기독교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이 사회주의 국가가 기독교와 얼마나 공존할 수 있느냐? 정략적 동거는 돼요. 정략적 동거는 되지만 정말 애정 깊은 관계는 설정하지 못해. 그래서 결국 이 사회주의가 아시아에서 상당히 많은 힘으로 만연되었던 아시아의 이데올로기가 되면서 기독교의 아시아와의 만남을 또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즉 한국도 북한이 원래 제가 원래가 한국교회사가 전문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거의 뭐 눈 감고도 쫙 읊을 수 있는데 그 안에 보면 한국 기독교의 70, 80%가 북한이었어요. 남한 쪽은 게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기독교 얼마나 있을 것 같아?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요. 너무너무 미미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쪽에서 분단과 전쟁을 통해서 그쪽의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이쪽으로 와르르 내려왔어. 지금 한국 남쪽 기독교의 제1 기반은 북한에서 내려온 크리스찬들이 그 바탕을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공존할 수 없다. 사회주의와 기독교가 동거하기 어렵다. 이거는 아시아의 역사에서 증거되는 거야. 그렇다면 이 사회주의도 기독교를 아시아와 만나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방해 요소로 작용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도 다름이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본주의 봅시다. 이건 이제 빨리 넘어가야 되겠어. 특히 이 사진은 내가 좀 민망한데 여러분들이 보면 아는 건물이 들어있어갖고 좀 미안해. 서울에 있는 교회예요, 저 교회. 그죠? 알겠죠? 무슨 교회인지. 그렇다고 또 무슨 교회라고 막 얘기하지 마, 여러분. 모르는 척해. 알았죠? 여기서 좋은 예로 사진을 갖다 놓은 게 아니니까. 자, 자본주의에 대해서 구구절절 얘기를 안 할게. 자본주의가 기독교와 동거하는 기독교예요, 사실은. 자본주의랑 기독교랑 굉장히 친해. 미안한 말로. 한국 기독교는 특히 자본주의랑 친해.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좀 양해를 해.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스스로 괜히 제 강의를 듣고 있다는 죄책감에 휩쓸리지 말고 객관적으로 들어요. 여러분 신학도잖아. 신학도 들어. 한국 교회가 자본주의랑 친해. 저는 자본주의랑 친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고 지지해. 왜? 자본주의에도 깊은 윤리가 있거든. 사실 이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힘은 뭐냐 하면 원래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좋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아주 건전한 윤리가 살아 맥맥히 있다면 자본주의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중국이 공산국가에서 경제를 자본주의화 했느냐? 왜 러시아가 그렇게 했느냐? 북한도 일정 부분에서 지금 경제 정책은 자본주의화로 가고 있어요. 왜? 자본주의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 중에서도 좀 나쁜 자본주의가 있어.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좀 어렵게 얘기하면 신자유주의 같은 거. 좀 더 세게 우리가 얘기하면 배금주의나 물질 만능주의나 돈이면 최고주의 이런 거. 여러분들 제가 묻겠어. 지금 여러분들 여기 지금 우리 세계적 명문 성결대학의 신대원 학생들인데 여러분들이 뭔가 이상하게 요새가 돼갖고 로또에 당선이 한 손에 바로 100억이 들어왔어. 세금 다 떼고 100억. 세금 다 떼고 100억 딱 손에 줬어. 바로 써도 돼. 이제 뭐 집도 사도 되고, 포르쉐를 사도 되고, 뭐 해외 여행 나가도 되고, 어디 좋은 몰디브 같은데 별장도 하나 살 수 있고 다 해. 그래도 계속 신학 공부하겠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훌륭해. 정말 훌륭해. 어디서 그렇게 물으니까 이러대. 100억도 쓰고 신학 공부도 하고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똑똑한 거야, 그거. 근데 나는 안 해. 나는 안 해. 100억이 있는데 왜 신학 공부를 해? 야,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근데 나도 여러분들 나이는 그랬다는 거. 여러분하고 똑같다는 거. 지금 나이쯤 되니까 이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선생이야, 나는. 그거 쉽지 않더라, 이게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왜 그러냐 하면, 가슴이 아파. 내 제자들만, 한국의 제자들만 해도 지금 아직도 그러고 있는 놈들이 있어. 한국에서 얼마나 이 신자유주의적인 미션 상황인지 투잡, 쓰리잡 하고 있어, 목사가. 밤에는 대리운전 뛰어. 먹고 살기 위해서. 또 한 놈은 낮에 미용실에서 일해. 이거 저 머리 깎는 기술을 배워갖고 미용실에서 헤어샵의 직원이야. 주일날은 뭐 해? 교회에서, 개척교회 설교해.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없어? 나는 일본에서 와가지고 잘 모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난 장관실도 가봤고, 대통령 집무실은 내가 안 가봤어. 청와대도 안 가봤으니까 지금. 장관실도 가봤고 대기업 회장실도 가봤어. 근데 내가 간 방 중에서 내가 가본 방 중 가장 호화롭고 가장 넓고 가장 끝내주는 방이 누구였는 줄 알아? 한국에서 대단한 교회의 담임 방회장실이었어. 어디라고 내가 얘기를 안 하겠어. 비서가 막 쫙 있어. 비서가 여러 명이야. 그리고 손님으로 난 갔는데, 명색이 연세대학 교수로서 갔는데 자리도 지정해줘야 돼. 내가 이제 몸이 좀 불편해서 좀 편한 자리에 앉았거든. 비서가 딱 목사님이 어디 바쁘셔서 좀 늦게 온대. 잠깐 기다리시래. 근데 나보고 죄송하지만 이쪽 자리로 옮겨 앉으시래. 내가 막 항의를 했지. 나 장애인인데 좀 편한 데 앉으면 안 되냐 그랬지. 거기는 목사님 자리래. 우리 목사님은 남이 그 자리에 앉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남이 혹시 앉는 걸 자기가 옮겨놓지 않으면 나중에 자기가 굉장히 혼난대, 목사님한테.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게? 속으로 뭐라 그랬을 것 같아. 속으로 우리 톡 해놓고 얘기해. 졸리죠, 여러분들? 속으로 교수님 죄송해요, 시발 그랬어. 이때는 박수를 딱 쳐줘야 되는 거야. 세상에 명색이 내가 2급 장애인인데, 한국에 어디 가면 장애인이 제일 높은 거야. 좀 뻔뻔스럽죠, 내가. 여기도 막 휠체어 들어 올려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대통령보다 조금 높아. 그리고 이런 거에서는. 그런데 나보고 비서가 거기 앉으면 내가 당회장 만나서 다른 볼일 다 보고 나서 내가 마지막으로, 나도 간단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얘기했어. 내가 비서한테 들었다. 내가 여기 계속 앉았는데 아마 가면 비서한테 혼낼지 모르는데
당신의 버르장머리에 의하면 혼낼 거다. 그러나 대단히 심히 불쾌하다. 그래가지고 목사 하겠냐? 나보다 선배예요. 굉장히 나이 많아. 근데 내가 얘기를 했어. 그때 얼굴이 빨개지면서 아이 농담으로 내가 몇 마디 한 거지 내가 실제로 그렇겠어? 소 교수 왜 이래? 왜 이래? 이러더라고. 한 번만 더 비서한테 이 자리 갖고 그러면 당신 난 목사로 생각 안 해. 이렇게 얘기하고 나왔어요. 잘했죠? 잘했어. 이건 잘했다고. 이게 뭐냐 하면 한국교회가 지금 신자유주의에 물들어 있는 거야.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에만 해도요, 양법정, 양장점, 빵가게 다 있었어. 동네에 다 있었어. 근데 이제 하나도 없더라. 그 동네 가보니까 전부 대기업이 먹어버렸어. 요즘 이제 조금 있으면 교회들 다 먹힐 겁니다. 여러분들 긴장 놓치면 안 돼. 큰 교회가 다 프랜차이즈 교회 만들지도 몰라. 다 먹어버려. 이게 신자유주의. 이것이 아시아에 물밀듯이 들어왔어요 지금. 이것도 결국은 기독교랑 가장 관계가 깊고 역사가 깊고 윤리가 깊은 자본주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시아에서 횡행되고 있는 이 자본주의는 기독교와 아시아의 진정한 만남을 방해하는 아주 결정적인 잘난 놈들의 종교화 되어버린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가 안 된다는 거야. 이것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학적 선배들은 아시아에서 기독교를 어떻게 하든지 좋은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아시아와 기독교의 관계를 어떻게 하든지 좋은 그 인연으로 맺어주기 위해서 중매쟁이 노릇을 하려고, 거강꾼 노릇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소개팅을 시키려고 하는 거지. 아시아와 기독교를 자꾸 만나게 해주고 서로 야, 너 얘 이쁘지 않아? 얘 좋지 않아? 너랑 얘랑 공통점이 있어야 해. 너 자꾸 위화감 갖지 마. 너 기독교 싫어하지 마. 너 기독교 안에도 너랑 비슷한 게 있다. 여러분들의 공부하고 진취적인 생각은 어느 진보적 신학교의 신대원 학생들과 별 차별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제 아주 편하게 막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한테 허락을 받았어. 나는 그런 얘기 해도 된대. 막 해도 된대. 또 허락 안 받으면 난 못해. 우선 박 교수님이 허락했고, 우선 이 대학의 책임자인 총장님이 허락을 했어. 그래서 총장 내 제자니까 막 얘기해도 되잖아. 미안합니다. 총장님의 권위에 침해를 하기 위한 생각은 전혀 없고, 훌륭한 분이야. 나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야. 자, 근데 이 상황신학이라는 걸 제가 설명을 할게요. 상황신학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조금 들어가면 전문적인 얘기를 조금 더 할 텐데, 상황신학은 우리가 신학을 이야기할 때 텍스트를 먼저 생각하고 신학을 얘기하지 않고 컨텍스트를 먼저 생각하고 텍스트를 생각하는 게 상황신학이야. 쉽게 얘기하면 아까 제가 뭐라고 구별했습니까? 기독교의 신학은 텍스트와 컨텍스트로 이루어진다. 근데 우리는 항상 텍스트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텍스트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컨텍스트는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은데, 이 상황신학은 no. 컨텍스트가 먼저 중요해. 이 컨텍스트 안에서 텍스트를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렇게 하면 이것도 또 차별 용어가 돼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저는 인류 역사 문화가 지금까지 흘러오고 이만큼 언어와 종교와 문화와 그다음에 모든 전통이 보존된 것을 남자들은 30%의 기대밖에 없고 기여밖에 없고 나머지 70%는 여성들이 했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역사적으로 여성 사관을 대단히 존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태어나려면 다 어머니 아버지가 필요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아니 지금 돌아가셨건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하여튼 계시잖아요. 그죠? 계셔야 태어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들어지는, 여러분들이 지금의 존재적으로 존재하는 데 있어서 7, 80%는 어머니의 역할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통적인 유교적 가부장이나 이런 거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중요해. 텍스트가 중요해. 어머니는 컨텍스트야. 근데 저는 신학에서 반대라고 생각해요. 또 지금 시간이 자꾸 가는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뭐냐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5,000년 전통을 이어온 이유는요, 어머니들 때문이야. 탈무드와 토라로 아이들을 가르친 것이 어머니들이지 아버지들이 아니야. 지금도 유대인 여성과 다른 종족, 다른 종교의 남성이 결혼하면 그 태어난 아이는 80에서 90%가 유대인이 돼. 근데 유대인 아빠와 다른 종족의 어머니와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걔는 유대인이 될 확률이 30%야. 그건 뭐를 의미해요? 어머니가 더 중요하다니까. 여성이 훨씬 중요하다니까. 남자들도 삐졌지. 솔직히 그래, 솔직히. 나도 집에 가면 꼼짝 못해. 여기서는 큰 소리 치지. 꼼짝 못해. 자, 이 상황신학은 그대로 읽어볼게요. 상황신학을 딱 한마디, 이거 내가 정의한 거니까 그냥 외우세요. 암기해야 시험을 볼 수가 있으니까 외워. 특정한 상황, 콘텍스트의 구체적 입장에 서서 성서를 읽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상황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이해하고 그것에 따라 신학적 이론과 실천을 추구하는 학문이 상황신학이에요. 네? 그러니까 먼저 상황을 봐야 돼. 콘텍스트를 봐야 돼. 이 상황신학을 그대로 또 하나의 말로 하면 사회복음이야. 여러분들 복음주의자죠. 그죠? 한국에 되게 복음주의라고 얘기를 해. 우리 교회는 복음파야, 복음주의 쪽이야. 근데 엉터리라고 생각해. 복음주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 복음주의와 사회 복음주의가 있어. 50% 50%야. 그게 기독교의 양쪽 수레바퀴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음주의, 미국에도 그래요. 미국에도 좀 바보들인데, 미국도 빠가야. 근데 이 미국 사람들도 복음주의 그러면 개인 복음주의만 얘기하는 거야. 노. 예수님이 절대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 양반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 요거 화나신 거 좀 봐요. 이게 무슨 그림인 줄 알아요? 무슨 그림이야? 성전에 가셔서 예수님이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나신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난리를 치시는 거야. 예수님이 난리 친다고 하면 이상하? 난리를 치는 거야. 다 때려 부수는 거야. 아마 예수님이 저때 뭐라고 했을까, 속으로. 아까 내가 한 말하고 비슷한 말을 했을 거야, 예수님이. 여러분들 아무리 거룩해도 좀 그런 건 받아들여줘. 그렇죠? 예수님이 속으로 뭐라 그러면서 저 성전 때려 부쉈겠어. 뭐라고 하면서, 그지? 뭐라고 하고 또 더한 것도 했을까, 더한 것도. 멍멍이 하고 관계된 이런 얘기도 했을 거야. 그런 얘기 하시면서 지금 한 거야. 그러니까 사회복음을 이해하려면 저걸 이해해야 돼, 저걸. 그래서 이제 사회복음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말들이 있잖아. 민중신학, 해방신학, 여성신학, 흑인신학. 일본에는 있어요. 브라크민 신학. 일본은 아직도 백정이 있거든, 백정. 백정들의 신학, 백정들을 위한 기독교 복음이야. 우리는 백정 없어졌어요. 근데 일본은 아직도 백정의 잔재가 남아있거든. 그걸 브라크민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하는 신학인데, 이 신학이 1870년대 이후, 여러분들은 공부 안 해봤을 거예요. 사회복음에 소셜 가스폴이라고 그래요. 그 사회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유명한 사람으로, 교수님들 다 아실 텐데, 예를 들어서 셀던이라는 사람이 있어. 찰스 셀던. 찰스 셀던이 우리한테 질문한 게 이런 책을 썼어요. What would Jesus do? 지금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냐? 바로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면 누구 편 들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사는 놈 편 들 것 같아? 아까 제가 찾아갔던 그 당회장실에 당회장 목사 편에 예수가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지금 쓰리잡을 하고 있는 내 제자 편에 있을 것 같아? 지금 쓰리잡을 하고 있는 제자 편에 예수님이 같이 따라다닌다니까? 그 당회장실에는 없다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미쳤어, 거기 가게? 거기 가면 자리도 아무 데도 아무 데나 앉으면 큰일 나는데.
안 가. 예수님 거기 절대로 안 가. 장애인하고 같이 있지 육상선수하고 같이 있겠어? 예수님이 오면? 예를 들면 아마 내 휠체어 밀어주실 거야 오면. 바로 이런 거. 바로 지금 이 현장 여기에 예수님이 와서 무엇을 할 거예요? 그럼 식민지 아시아에 오시면 누구 편에 들 것 같아요? 예수 왕창 잘 믿는 영국 사람들 편에 예수가 서가지고 야 좀 더 짜내라, 거기 좀 더 나올 것 같다, 걔를 더 팍팍 눌러라, 그럴 것 같아? 성전에서 화나신 예수님처럼 걔네들 다 때려 부술 거 아니야. 이런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이게 바로 상황신학이야. 그리고 그렇게 핍박받는 여성들 앞에 예수님이 계셨어. 여자들은 이름도 없었어. 여자들은 죽어도 죽은 게 아니야. 여자들은 투표도 못해. 그런 현장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봐. 야 마리아야, 마르다야, 이리 와라, 나랑 같이 놀자 이러시지. 야 여자들은 없어져도 돼, 없어져도 돼. 걔네들은 인간도 아니야 이러실 것 같아? 상식적이잖아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사회복음이 무슨 이상한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또 민중들, 전태일이가, 노동자 전태일이가 분신해서 죽었잖아요. 1970년대 박정희 있을 때. 전태일이 몰라? 그러면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들 검색하면 다 알아. 전태일은 하루에 17시간을 일했습니다. 공장에서. 17시간 어떻게 일했는지 아세요? 물을 못 먹어. 왜? 물 먹으면 화장실을 자주 가야 되잖아. 화장실 가면 이 벨트가 돌아가지를 못해. 한 사람이 화장실 가면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 점심시간 한 번밖에 못 가. 물을 못 먹어. 국도 못 먹어. 하루에 17시간을 일한 거야. 그러다 질문서를 써서 목사님한테 내가 이렇게 사는 걸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리고 죽은 거야. 그때 목사 충격받았지. 좀 참아라, 너에게는 천국이 있다. 안 되지. 이 사회복은 뭐냐면 천국 신앙 그대로 있어. 한쪽 바퀴는 우린 죽으면 천국 가야 돼. 또 한쪽 바퀴는 뭐 신국 사상이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건설해야 돼. 예수님은 아직 안 오셨지만, 다시 오시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 제자인데 이 땅에서 뭘 만들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 비스무리한 거, 신국을 여기다 만들어야 돼. 메시아의 나라를 만들어야 돼. 그게 우리의 사명이야. 그러려면 어떻게 돼? 나쁜 놈들하고 싸워야지 우리가. 그래서 킹 목사가 I have a dream. 그 드림이 자기 꿈이 아니야. 예수님의 꿈이야. 그 예수님의 꿈을 실현시켜야 돼.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이야. 그게 사회복음의 골자야. 왜 사회복음을 자유주의 사상이라고 막 때려부셔? 아니라고. 그거 없으면 교회는 망해. 물론 천국 사상이 없어져도 망해요. 한쪽 바퀴 빠지면 차 달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아에서는 우선 천국 사상만 가르치면 안 돼. 아시아인들에게 기독교를 어필하려면, 아시아인들에게 기독교를 각인시켜 주려면, 아시아의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사회복음적 관점을 제공해 줘야 돼. 그게 아시아 신학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결론 5분 내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아시아와 기독교는 아직도 멀어요. 서로 서먹서먹한 관계입니다. 왜 그랬냐? 아까 얘기한 그런 방해꾼들이 질비해. 또 하나, 아시아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는 90%가 복음주의 기독교야. 소위 개인 복음주의 기독교야. 이 사람들을 보기에는 뭐로 보이냐면 마리화나적 기독교야. 마리화나적. 마리화나 뭔지 알죠? 몰라요? 있잖아. 저 뽕 가는 거. 그 사람들이 볼 때 아시아의 열광적인 기독교를 뭐로 보이냐 하면요, 열정적인 기독교는 마리화나 기독교로 보여요. 여러분들 찬양하면 기분 좋잖아요. 막 거의 엑스타시스에 들어갈 때도 있잖아. 찬양 부르면 막, 그죠? 막 밤새도록 노래 부르고 싶어. 밤새도록 찬양하고 싶어. 막.
아시아의 고통받는 민중들이 그걸 바라볼 때 어떨 것 같아? 우리도 저렇게 하자. 그러나 그들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는 그들만의 잔치가 될 수 있어요. 왜? 고통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한국은 그런 거 없다고요? 얼마 전에 또 파리바게뜨에서 죽었잖아. 그죠? 눈물 젖은 빵, 피가 젖은 빵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 예수님이 그때 가만히 있었겠어?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뭐 어떻게 하겠어? 그 사람들 옆에 있어요. 그 사람들 옆에. 우리는 예수 제자도 아니야. 그렇게 보면. 좀 지나쳤다면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래서 개인 복음과 사회 복음을 조화시키는 기독교를 아시아에다 새로운 상품으로 내놓지 않는 한 아시아에서 기독교는 계속 찬밥이다. 여러분 아시아 선교사 하고 싶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이거 유념해야 돼. 가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100번 떠들어봐요. 아니 성령에 의해서 변화될 수는 있어요. 저는 그것까지 부정하지 않아. 그러나 아시아인들에게서 기독교는 그걸로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아픔의 현장을 같이 동참하지 않는 기독교는 그들에게는 너희들의 천국이야. 당신들의 천국.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아시아에서 제가 제안하는 아시아 신학은 뭐냐면 기독교를 먼저 전하기 전에 그리스도교주의를 전하자. 기독교주의를 전해보자. 기독교주의는 뭐가 꼭 들어가? 윤리가 들어가야 돼. 항목성, 윤리. 우리가 선교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신학도들이 그렇게 역할하기보다는 예수를 사는 사람들이 되자는 거예요. 예수를 그냥 살아주면 돼. 그 사람들 보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지금 이 현장에 계시면 어땠을까? 그대로 우리가 아시아의 선교 현장에 살아보는 거야. 나는 선교사 모델로 일본에서 가르칠 때 아프리카에서 죽은,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치분이 있었습니다만 이태석 신부를 얘기를 합니다. 이태석 신부 알죠 여러분들? 모르면 검색해 보세요. 이태석 신부. 남수단에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선교사, 물론 가톨릭 신부예요. 가톨릭 신부인데 선교사지만 내가 볼 때 선교사가 아니야. 그냥 예수처럼 가서 살았어요. 거기서 지금 국민적 영웅이잖아. 남수단에서. 국민적 영웅이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한 얘기를, 선교사 할 생각 하지 말고 본국에 돈 뜯어가지고 가서 교회 빵 짓고 또 사진 찍어서 보내서 이만큼 성과가 있으니까 선교비 더 보내주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가서 고생 같이 하고 그 사람들 먹는 대로 먹고 거기다 죽어. 그냥 거기서 미안한 얘기, 그냥 죽어. 가서 살다 죽어. 그게 선교사야. 진짜 선교사가. 안 그러려면 가지 마세요. 괜히 가서 간 보지 말고 가서 그냥 죽어. 좀 너무했습니까? 안 죽으려면 가지 마. 선교사 가지. 안 가는 게 나아. 가서 죽을 각오로 가는 거예요. 죽을 각. 예수님도 죽었는데 우리가 왜 못 죽어? 예수처럼 죽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선생님 안 죽고 있냐고? 미안해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주의자가 돼서 예수를 살는 모습으로 아시아로 가자. 그러면 아시아 신앙이 거기서 움튼다. 그게 진짜다. 지금까지는 전부 허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같이 그냥 죽자. 제 오늘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열광적인 게 아니라 뜨거운 강연을 해주신 우리 서정민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좀 열변을 토하시느라 좀 늦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질문 한두 개가 없으면 이 강의가 좀 맛이 좀 덜 할 것 같습니다. 한두 분 정도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네, 김상희. 네. 네, 일어나야 되나요? 그냥 앉아서 하시죠. 네,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수업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제가 성결에서 학부랑 대학원 다니면서 수많이 먹었던 고구마들을 좀 씻겨주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이제 성결신학, 그러니까 뭐 제 동기들도 알고 교수님도 아시지만 성결신학이 너무 이제 제가 이렇게만 보고 얘기할게요. 성결신학은 제가 평가했을 때는 보수 근본 그리고 좀 꼴통이다. 좀 약간 좀 그렇게까지 저는 보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대적인 측면들이 폭력의 행사자고 또 반대로 포스트 모던에 왔을 때는 그 폭력이 희생되는 수밖에 없어서 그 살아남을 수 없는 이 상경에서 성결신학이 과연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고민들을 했는데 오늘 이제 뭐 신자유주의나 뭐 그런 제가 지금까지 했던 그 노력들을 좀 말씀해 주신 것들에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일단 질문은 근데 그런 시도를 계속 했어요. 뭐 이제 레포트도 쓰고 뭐 발제도 하고 좀 성결신학이 좀 열리고 좀 다양한 신학들을 좀 두루 연구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교단 신학교라고 하는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 오히려 항상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교수님들의 이제 교단 신학에 맞지 않다. 너가 하는 건 너무 좀 이렇게 너무 러프하게 너무 같다, 리버럴하다 이런 평가를 항상 좀 들었는데 제가 학생이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깨고자 할 때는 저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깨지고 비판돼야 이게 더 이상 고인물이고 썩은 물이 되지 않고 흐를 수 있는 정화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 교단 신학교라고 하는 것이 그 교단의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저는 이게 거시적으로는 아시아에서 식민지화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미시적으로는 이 지금 교단 신학교나 교단 교회에서 분명히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한 분만 더 이렇게 받고 시간이 좀 모자라서 그러는데 그 같이 그 마지막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실까요? 네, 저쪽 학생 잘 안 보이는데 누구더라 이름이 누구시더라? 네, 안녕하십니까. NDBO 학기 신상용이라고 합니다. 신상님. 짧게 오늘- 좀 부탁드릴게요. 요점만. 예. 네, 그러면 오늘 정말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들었고 새로운 통찰력을 조금 이렇게 많이 배운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처음 강의 한 초반부 중반부 들으면서 이거 분명히 상황신학과 연관이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소위 상황신학이라 하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남미 쪽에 많이 우리가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 아시아 신학도 어떤 상황신학 안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렇다면 왜 아시아 신학의 그런 상황 그 신학적 그 콘텍스트는 왜 이쪽 남미와 다른 결과를 지금 가지고 있는지 뭐 한국 같으면 비기독교 제국주의에 의해서 그런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머지 유럽에 의해서 지배받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왜 남미와 다른 그러한 상황 신학의 결과를 갖고 있는지 그게 한 가지